죽음 자체가 무서운 존재였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하루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왜 중요했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가 나중에 소멸하는구나. 로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감을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근데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들 중에서도 좀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하루라는 소설을 쓰신 김미조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하루라는 소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요. 김미조 작가님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성장 읽기 구독자 여러분. 소설도 쓰고 입문서도 쓰고 있는 김미조 작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몹시 좋아해서 글을 쓰지 않는 동안에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의 그 프로필 보니까 정말 그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좀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긴 해요. 소설은 화두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화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두를 푸는 과정에서 소설을 일종의 도구처럼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보통 이제 화두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화두는 어떤 거였어요? 그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하루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죽음이나 소멸 같은 화두요. 죽음이나 소멸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또 일부러 피하시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시고 또 작품으로서 풀어내시게 된 뭐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6살 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푸세식 화장실은 집 조금 먼 곳에 있고 6살 아이가 그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불을 켜야 했거든요. 그 까치발을 들고 손을 딱 올리는 순간 내가 살아있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왜 중요했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구나를 같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6살 때 그런 걸 깨달았어?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의 인간은 6살이 될 때 자기 자아를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세상 속에 그냥 속한 존재. 그런데 한 6살쯤 되어버리면 자기를 하나의 개체로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체로서 인식할 때 다른 방향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가 나중에 소멸하는구나로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감을 줬었죠. 그럼 6살 때 이제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구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두려움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그래서 이제 뒤늦게 생각하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원래 이제 상당히 겁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어린 시절이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또 타고나기를 되게 낙천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유쾌하게 타고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정말 잘 보살펴서 그런 정서적 안정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서적 안정감이 강한 건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는 오로지 홀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공포스럽고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가를 그 공포감을 풀어야 되는데 풀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쓴 거는 희곡인데 예를 들어서 희곡 같은 경우에도 뭐 죽음 안에서의 착각 그 다음에 소설을 쓰더라도 그 죽음에 관한 죽음이나 소멸에 관한 거를 쓴 거고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제 삶의 경험치가 달라지면서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살 때 그 화장실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 생각을 했고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화두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6살 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이 되어 있어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근데 인제 한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분히 관념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도 존재론적인 거 네. 혹은 관념 뭐 이렇게 세상을 조금 더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뭐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친다면 이제 삶이 관념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적 경험치가 이제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삶이다.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러니까는 그게 달라진 게 어릴 때는 그 존재의 소멸 자체가 너무너무 겁이 났었는데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무게가 자기 자신을 짓누를 때도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죽음이나 소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삶이 문제가 되는 그 시기를 저도 견뎌내면서 그러니까 죽음이 이전의 그 죽음이 아니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초창기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경우에는 죽음 자체가 무서운 존재였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하루만 하더라도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삶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작가님의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예.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릴 때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겁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 근데 겁이라는 것도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왜 어떤 사람은 겁이 하나도 없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되게 겁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그게 없어요. 뭐 높은 데 올라가든 뭘 하든 혼자 돌아다니든 이런 것에 대한 겁은 하나도 없고 어릴 때는 뭐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도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쓰신 이제 하루라는 소설은 죽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삶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소설이죠. 이 보시는 분들이 대체 하루라는 소설이 어떤 소설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인가요? 아 하루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 취향이기도 한데 현실 세계의 어떤 인물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세계 하나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글 쓸 때 그 세계를 마치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느낌 좋아하거든요, 맨날 상상하고. 그래서 먼저 하루라는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근데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들 중에서도 좀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자들. 그러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장례라는 의식을 치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장례라는 의식 자체는 원래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은 자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이기도 한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떠나는 의식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되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고독사 같은 경우 자기 집에서 죽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정확한 포인트는 시체가 늦게 발견되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장례를 사흘 이상이 지나도록 시체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시신들의 영혼은 조교라는 공간에 따로 보관이 돼요. 그럼 조교라는 공간에는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냐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버터처럼 책에 발라져요. 인쇄가 되어서 그 사람 영혼이 통째로 그냥 책장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 시체가 발견이 안 됐고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삶에 대한 미련 혹은 후회 같은 게 많은 존재였겠어요. 그래서 조교는 원래 공간이 조용한 공간인데 이들이 자꾸만 소란스럽게 구니까 조교가 한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저성의 리턴 서비스 시스템. 그래서 너무너무 미련이 많은 영혼들은 단 하루, 이제 소설 제목이 하루인데 그 하루예요. 단 하루 이성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어쨌든 가기는 가는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저성의 치닫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데리고 가서 그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을 소설 속에서 옴니버스식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삶을 얘기하는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미철이 지시는 영혼이 된 이들의 삶을 그 하루 동안 보여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독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주인공 익주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니까 전체는 익주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 개의 옴니버스. 근데 전체 이야기로 따지자면 작가님 말씀대로 네 개의 옴니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뭐 4 개의 옴니버스라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이제 독자들한테 보여줄까 이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임스 미치노의 소설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소설을 두고 작가가 소설을 쓰고 그 편집자가 최초의 독자다 보니까 그 소설을 읽고 편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자가 이 소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쓴 소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온 모든 예술 작품이 마찬가지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가 결국은 완성을 하는 거고 연극은 관객이 완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리뷰 읽어보면 그 느낌 확실하게 받아요. 지금 리뷰가 한 20개 정도 올라와 있던데 각자가 살았던 삶의 방식,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소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죠. 아니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인공은 황익주라는 인물이고요. 황익주와 그다음에 주인공 여자는 시오라는 인물이 있고 이 두 인물이 소설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스포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순수 문학 소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스펜스와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판타지 사실주의 소설이거든요. 이제 제 취향이라서 그렇게 쓴 건데 그거는 너무 스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인물이 허궁팔 이라는 인물인데 허궁팔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물 그리 잘나지도 않고 사실은 좀 못난 편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또 따지면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이력서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 사람을 쓰는 회사는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기 개발서에 사실은 손을 대요. 맞아요. 그 자기 개발서를 보고 나도 이 개발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개발서를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를 쓴 저자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왜 네 말대로 했는데도 안 되냐라고 항의하다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도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저도 이제 그 허공파를 좀 질문을 드렸던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구성공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 수없이 막 "이렇게 해야만 하면은 뭐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진짜 강의가 넘쳐나고 또 그걸 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걸 했던 사람들이 또 강의를 또 열어서 또 가르치 이런 구조들이 너무 공감이 돼 가지고 작가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허공파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출판계에서 작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설책이나 입문서 말고도 이제 출판 기획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자기계발서가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그 자기계발서에 뛰어드는데 제가 그 자기계발서 시스템을 알거든요. 사실은 뺏기는 거예요. 말만 달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거는 굉장한 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독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나 자기계발서 읽고 이게 나한테 어떤 계기를 줬어. 그런데 왜 이걸 독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계발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가난하고 네가 행복하지 않고 네가 잘 못 사는 거는 그냥 너 때문이야. 네가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사실은 이 사회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부익부 빈익빈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노력할 걸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나친 가난과 지나친 부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자꾸만 개인의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비판 의식을 안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누군가는 어쨌거나 돈이 많이 버는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계발서들이 다 개인의 책임으로 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또 보면은 사람들은 '아 내가 뭔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이래서 내 지금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나의 문제로 치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떠한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 명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인문서를 너무 좀 많이 보게 되던데 인문서나 사회과학 서적을 보면 사실은 해답은 없어요. 문제만 요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책을 막 읽다가 '아니 어쩌라고. 해답은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경험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첫 발자국이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작가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목소리를 냈을 때 힘을 가진다가 일단 제 생각이라서. 그러면은 독자분들이 작가님의 이 하루라는 책을 읽으면은 이 허08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어떤 것을 좀 느끼게 될까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내 얘기 같아. 사실은 허공팔은 정말 정말 못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못나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게 이제 더 못났냐 잘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놓여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쪼끔이라도 어려우면 허황된 희망이라도 그걸 붙잡게 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요런 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그냥 공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자기 계발서에 대한 비판적 요소도 인제 이 허공파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제 허공팔 외에도 이제 노일칠, 포일삼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뭐 간단하게 어떤 인물인지만 소개를 해 볼까요? 노일칠은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해 가지고 자식을 2명이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맨날 글만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낭만을 찾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자기 와이프인데 근데 그 와이프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시선에서는 좀 나빠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선비처럼 살 것 같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내 등장인물이지만. 근데 어쨌든 자기 와이프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것도 스포가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자기 와이프의 또 다른 얼굴을 목격한 이 노십칠이 결국은 집을 떠나서 장이라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포일삼은 어떤 인물일까요? 푸인삼은 인제 약간 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릴 때 연탄가스 요즘은 사실은 연탄을 피우는 곳이 별로 없기는 하죠. 근데 인제 이 쪼끔만 더 어릴 때로 들어가 보면 그때도 연탄을 피우는 곳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머리가 굉장히 나빠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도깨비라고 믿는 한 남자랑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허공팔도 그렇고 노십칠도 그렇고 푸십삼도 그렇고 전부 다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미철이 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에피소드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연 하나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읽고 나서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지만 방치되는 순간 사회의 구조가 네. 된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긴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계발서랑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인 현상이 그거는 그냥 자연의 이치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기본적으로 생성한 후에는 소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은 후회의 성질이 아니다. 어차피 후회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죽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성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그 평등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회의 구조를 얘기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화려한 장례식이 있고 너무 초라한 장례식이 있고 무덤이 너무 초라한 무덤이 있고 굉장히 비싼 비석을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알지를 못하니까 죽고 나서 뭐 대단히 화려한 무덤이나 화려한 장례식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죽음까지 가는 그 길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내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회는 사회가 없는 원시 사회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회 구조적 문제로 내가 그 사회 속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난하거나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 죽음까지 가는 그 길에서도 너무 힘든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아니면 살해당하거나 그리고 고독사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라는 건 결국 누가 고독사를 당했어. 아, 그 사람 불쌍한 죽음이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고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 힘든 삶은 개개인의 힘든 삶이라든가 그다지 존엄한 자기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삶은 나는 그것도 사회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구조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이란 거는 다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는 죽는 게 무서워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내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까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 어떻게 죽느냐가 무서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리거나 무슨 파킨슨 병 걸려 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은 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 죽기 전까지의 어떤 상황을 지금 먼저 추측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껴서 인제 죽음보다는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과정인데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시체조차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 요런 것조차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이제 뭐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작가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어떻게 죽는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는가랑 또 네. 똑같다는 네.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지점이에요. 20개 정도의 리뷰가 지금 네. 이제 달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작품은 이제 작가님께서 쓰셨지만 이 똑같은 글을 읽어도 아마 받아들인 것도 다를 거고 느낌도 다를 텐데 혹시 그 리뷰들 읽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네?'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어떤 게 조금 강렬했냐면 사실은 이 소설책 안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좋아하는 장면이 항익주라는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망치를 둔 신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그 묘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니면은 노17이 어떤 음식점에 가 가지고 그 옆자리에서 시킨 그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그 눈을 떼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두 개를 좋아하는데 리뷰에 "이 장면 좋다."
이 장면이 나한테 너무나 그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반갑다, 좋다 이런 생각을 그 했어요. 부분은 생각이 일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장면을 되게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그걸 딱 독자가 이제 알아봐 줬을 때 그게 참 작가로서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겠네요, 이게. 그래요. 뭐 이제 이 소설을 읽으실 분이나 뭐 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있으신가요? 저는 재미있게 읽기를 원해요. 저는 모든 글이 일단은 그게 이문서라도 재밌어야 되고 소설이라도 재미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의 주제는 굉장히 깊은 주제이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재미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리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죽음이라는 주제가 무거워서 무거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하게 읽힌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루라는 작품을 쓰신 김미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